작은 아들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엄마, 그 남자 재산이 얼마냐고요?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엄마 재혼은 절대 안 된다고 아버지한테 죄 짓는 거라고 소리치던 그 아들이었습니다. 큰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되물었어요. 아파트가 서울 강남의 세 채 예금이 50억이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엄마 행복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하더군요. 부산에 사는 딸은 그 길로 KTX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재산 얘기 듣기 전까지 결사 반대하던 자식들이 무릎 꿇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씁쓸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이름은 박영숙, 올해 67세입니다. 오늘은 제가 겪은 황혼 재혼의 씁쓸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평범한 가정주부로 42년을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성실한 직장인이었고 저는 세 자녀를 키우며 알뜰하게 살림을 꾸렸죠. 큰아들 민수, 작은아들 민호, 딸 지영. 셋 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느라 정말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이제 좀 편하게 살 수 있겠다 싶었는데 5년 전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아무 예고도 없이요. 장례를 치르고 나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40년 넘게 함께한 사람이 없다는 게 실감이 안 났어요. 남편이 떠나고 나서의 일상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처럼 2사람분 식사를 준비하다가 멍하니 서 있곤 했어요. 텅 빈 식탁 앞에 앉아 혼자 밥을 먹는 게 그렇게 외로울 수가 없더라고요. TV를 켜놓아도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말할 사람이 없으니 TV하고 대화하는 게 일상이 됐어요. 자식들은 처음엔 자주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은 뜸해졌습니다. 큰아들은 서울에서 회사 다니느라 바쁘고 작은아들은 경기도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느라 정신없고 딸은 부산에서 2딸 키우느라 여유가 없었죠. 한 달에 한 번 전화 오면 다행이었습니다. 명절이나 생일 때나 얼굴 보는 정도였어요. 엄마도 이해한다고 애들도 다 바쁘니까 괜찮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이대로 혼자 늙어가는 건가 싶어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친구가 경로당 노래교실에 나오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엔 거절했지만 친구가 계속 권해서 한번 나가봤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김철수 씨였습니다. 첫인상은 참 검소해 보이는 분이었어요. 깨끗하지만 낡은 옷을 입고 계셨고 조용히 구석에 앉아 계셨죠. 노래교실 선생님이 듀엣 파트너를 정해주셨는데 공교롭게도 철수 씨와 짝이 됐습니다. 목소리가 참 온화한 분이었어요. 함께 노래를 부르는데 제 목소리가 곱다고 칭찬하시더군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노래교실이 끝나고 자연스럽게 커피를 마시게 됐어요. 철수 씨도 3년 전에 아내를 먼저 보낸 호랍이었습니다. 집에 가면 말할 사람이 없다고 TV하고 대화하는 게 일상이라고 하셨어요. 제 마음을 읽은 듯한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자주 만나게 됐습니다. 경로당에서, 공원에서, 때론 간단한 식사를 함께 하면서요. 철수 씨는 평생 중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친 선생님이었습니다. 정말 검소한 분이었어요. 늘 낡았지만 깨끗한 옷을 입고 다녔고 외식을 해도 비싼 곳은 절대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은 노인네들이 뭐 그리 좋은 거 먹어야 하냐고 건강하게만 먹으면 된다고 하시더군요. 과시하거나 허세 부리는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무릎이 아프다고 했더니 다음날 파스를 사가지고 오셨어요. 그런 작은 배려가 참 고마웠습니다. 철수 씨는 제 이야기를 정말 잘 들어주셨어요.
혼자 사는 외로움도, 자식들이 자주 연락 안 하는 섭섭함도요. 자식들도 다 자기 삶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우리도 젊을 땐 그랬다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함께 있으면 편했어요. 외롭지 않았고요. 어느새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봄날 공원 벤치에 앉아 벚꽃을 보고 있었는데 철수 씨가 갑자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영숙 씨, 저는 남은 인생을 영숙 씨와 함께하고 싶은데 영숙 씨 생각은 어떠세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재혼 제안이었습니다. 이제 일흔이 다 되어가는데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롭다고, 저와 함께라면 남은 인생이 따뜻할 것 같다고 하셨어요. 솔직히 마음은 이미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철수 씨와 함께라면 외롭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자식들한테 먼저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철수 씨는 저를 재촉하지 않으셨어요. 천천히 생각해 보라고, 자식분들이 이해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남은 인생을 혼자 외롭게 살 자신이 없었어요.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할 말이 있으니 한번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다음 주말에 세 남매가 모두 집으로 왔어요. 오랜만에 자식들 얼굴을 보니 반갑기도 했지만 말을 꺼내려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했어요. 자식들이 좋아하는 음식들로요. 다들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어요. 엄마가 요즘 경로당에서 만난 분이 한 분 계신다고요. 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혹시 남자분이에요? 좋은 분이라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너무 외로웠는데 그분을 만나면서 좀 위로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작은 아들이 벌떡 일어났어요. 설마 재혼하시겠다는 거예요? 엄마 말 좀 끝까지 들어보라고, 그분도 배우자를 먼저 보낸 분이고 평생 교직에 계셨던 정말 좋은 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큰아들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안 돼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 겨우 5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재혼을 생각하다니 아버지한테 너무한 거 아니에요? 엄마도 사람이라고,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너희들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딸이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가 외로우면 우리들이 자주 오면 되지. 꼭 재혼까지 해야 해요? 너희도 다 바쁘지 않냐고, 한 달에 한 번 전화하기도 힘들어하면서 무슨 소리냐고 했습니다. 자식들은 순간 말문이 막혔지만 곧 작은 아들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 사람이 엄마 재산 노리고 접근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 그런 사람 많아요. 철수 씨는 그런 분이 절대 아니라고 소리쳤습니다. 큰아들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들 입장도 좀 생각해줘요. 새아버지가 생긴다는 게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주변에서 뭐라고 할지도 걱정된다고요. 딸도 거들었어요. 동네에서 소문나면 자기들도 창피하다고, 남편 죽자마자 재혼했다고 할 거라고요. 그 말들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작은 아들이 한 말에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머뭇거리며 말을 꺼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아버지 남기고 가신 집이랑 예금이 있는데 그게 나중에 자기들한테 상속될 건데 재혼하시면 그 사람한테 다 넘어가는 거 아니냐고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소리쳤어요. 작은 아들은 치킨집 장사가 안 돼서 빚이 좀 있다고, 솔직히 나중에 엄마 집이라도 물려받아서 빚 갚으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큰아들도 입을 열었어요. 애 대학 가는데 돈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냐고, 솔직히 엄마 재산으로 좀 보탤 생각이었다고요. 딸까지 가세했습니다. 자기도 남편이 사업 실패해서 빚이 있다고, 엄마가 돌아가시면 유산으로 빚 갚고 애들 키우려고 했는데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끼어드는 건 곤란하다고요. 저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엄마는 너희들 돈벌이 수단이냐고, 엄마도 사람이라고,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고 외쳤습니다. 자식들은 죄송하다고 하지만 자기들 입장도 이해해달라고, 자기들도 살기 힘들다고 말했어요. 무슨 입장이냐고, 결국 다 돈 때문이지 않냐고, 엄마 행복은 관심도 없으면서 무슨 소리냐고 소리쳤습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하겠다고 다들 돌아가라고 방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자식들은 어쩔 수 없이 집을 나갔습니다. 집 밖으로 나온 세 남매는 근처 카페로 갔다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말했대요. 이거 큰일이라고, 엄마가 진짜 재혼하실 것 같다고요. 큰아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고 했답니다. 딸이 한숨을 쉬며 그런데 어떻게 막느냐고, 엄마 완전 화나셨다고 말했대요. 큰아들이 냉정하게 말했답니다. 일단 그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봐야겠다고, 정말로 엄마 재산 노리는 건지 확인해야 한다고요. 맞다고, 요즘 황혼 재혼 사기 많다고, 재산 다 뺏어가고 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서로 말했답니다. 그래, 우리가 엄마를 보호해야 한다고 했대요. 물론 입으로는 엄마를 보호한다고 했지만 속마음은 달랐을 겁니다. 재산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더 컸겠죠. 세 남매는 김철수 씨를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결국 돈 때문이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희생했는데 정작 제 행복은 중요하지 않은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철수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제 자식분들 만났다면서 어떻게 됐냐고 물으셨어요. 애들이 완강하게 반대한다고, 미안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철수 씨는 그럴 줄 알았다고, 괜찮다고 하셨어요. 저는 기다릴 수 있다고, 우리 나이에 급할 것도 없지 않냐고, 자식분들이 이해할 때까지 천천히 가자고 하셨습니다. 철수 씨의 따뜻한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한편 세 남매는 이미 김철수 씨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들은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그리고 김철수 씨의 진짜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저도 그때는 몰랐습니다. 철수 씨에게 그런 비밀이 숨겨져 있을 줄은요. 자식들이 돌아간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철수 씨를 계속 만났어요. 자식들이 반대해도 제 마음을 바꿀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뭔가 찝찝했습니다. 자식들이 너무 조용했어요. 보통 때 같으면 계속 전화해서 설득하려 들 텐데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모르는 사이 자식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큰아들 민수는 회사 동료 중에 탐정 일을 하는 친구가 있었답니다. 그 친구에게 부탁했대요. 엄마가 재혼하시려는 분이 있는데 그 사람을 좀 알아봐 달라고요. 김철수 70세 전직 중학교 수학교사라는 정보를 줬답니다. 친구가 며칠 시간을 달라고 했대요. 민수는 동생들에게 단톡방으로 메시지를 보냈답니다. 자기가 친구한테 부탁해서 조사 중이니까 조금만 기다리라고요. 작은 아들 민호가 답장했대요. 빨리 좀 해달라고, 엄마가 또 만나고 계실 거라고요. 사흘 후 탐정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답니다. 김철수 씨 신상이 다 나왔는데 좀 이상하다고 하더래요. 민수는 급히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답니다. 김철수 70세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수학교사로 35년 근무 후 정년퇴직했고 현재 교원연금을 수령 중이라고요. 민수가 그건 엄마한테 들은 거랑 똑같다고 말했대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렇다고 하지만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이 사람 재산이
장난이 아니라고 했답니다. 얼마냐고 물으니 서울 강남에 아파트 세 채가 있고 시가총액이 50억은 넘을 거라고 했대요. 민수는 눈이 휘둥그레졌답니다. 예금 조회는 못했지만 부동산만 이 정도면 현금도 상당할 거라고, 교사 월급으로 어떻게 이렇게 모았는지 모르겠다고 했대요. 민수가 혹시 상속받은 거냐고 물었답니다. 아니라고, 본인이 직접 산 거라고, 등기일을 보니까 70년대, 80년대, 90년대에 각각 매입했더라고 했대요. 친구가 설명했답니다. 이 사람 진짜 대단한 거라고요. 70년대 강남 개발 초기에 땅을 사놓은 거라고, 그때는 쌌는데 지금은 금값이라고요. 그리고 자식이 없다고 했답니다. 부인이 돌아가시고 완전히 혼자라고요. 자식이 없다는 말에 민수는 더 놀랐답니다. 그러니까 이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였죠. 민수는 머리가 복잡해졌답니다. 처음 계획은 김철수가 사기꾼이라는 증거를 찾아서 엄마를 설득하는 것이었는데 오히려 엄청난 재산가라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민수는 급히 동생들을 불렀답니다. 큰일 났다고, 빨리 모이라고요. 세 남매는 다시 카페에 모였습니다. 작은아들이 무슨 일이냐고, 표정이 왜 그러냐고 물었대요. 민수가 김철수 씨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답니다. 민호가 기대에 찬 표정으로 어떠냐고, 정가 있냐고, 빚 있냐고 물었대요. 민수가 아니라고, 그 반대라고 하며 서류를 펼쳤답니다. 이 사람 강남에 아파트 세 채 있고 총 재산이 50억 이상이라고 말했대요. 민호와 지영이 동시에 소리를 질렀답니다. 뭐라고요? 교사였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물었대요. 70년대부터 강남 땅을 사모았다고, 지금은 엄청난 자산가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자식이 없다고, 상속자가 아무도 없다고 덧붙였대요. 순간 셋 다 말이 없어졌답니다. 머릿속으로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그 사람이랑 재혼하시면 엄마가 그 재산을 상속받을 수도 있다는 거 아니냐고요. 지영이 말을 이었답니다. 50억이라고요? 민수가 침을 꿀꺽 삼키며 말했대요. 우리 엄마 집이 5억인데 그 10배라고, 10배라고요. 셋은 서로를 바라봤답니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건 막으면 안 되는 거 아닐까 하고요. 작은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답니다. 형, 우리 어떻게 할 거냐고요. 민수도 고민스러웠답니다. 딸 지영이 말했대요. 솔직히 말해서 엄마가 재혼하시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다고요. 무슨 소리냐고, 지난번에 결사 반대하지 않았냐고 물었답니다. 지영이 대답했대요. 그건 그때는 김철수 씨가 엄마 재산 노리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반대였다고요. 민호도 거들었답니다. 맞다고, 이 정도 재산 가면 우리 엄마 집 따위는 관심도 없을 거라고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엄마도 외로우시잖냐고, 좋은 분 만나서 행복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대요. 갑자기 효자가 된 것처럼 말하는 동생들을 보며 민수도 씁쓸했답니다. 하지만 자기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민수가 말했답니다. 그래,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것 같다고, 엄마 행복이 제일 중요하지 않냐고요. 맞다고,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고 동생들이 맞장구 쳤답니다. 그럼 엄마한테 가서 사과하고 재혼 찬성한다고 해야겠다고 말했대요. 세 남매는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물론 마음속 깊은 곳에는 다른 계산이 있었을 겁니다. 엄마가 재혼하시고 나중에 김철수 씨가 돌아가시면 그 재산은 엄마 거고 결국 자기들한테 온다는 계산이요.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답니다. 그 다음 날 갑자기 세 남매가 다 찾아왔습니다. 연락도 없이 왔기에 뭔가 수상했어요.
표정들이 일주일 전하고 완전히 달랐거든요. 큰아들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사과드리러 왔어요. 사과라니 무슨 사과냐고 물었어요. 지난번에 너무 심하게 말씀드렸다고 엄마 마음을 전혀 생각 안 했다고 했습니다. 작은 아들도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엄마 행복이 제일 중요한 건데 우리들 입장만 생각했어요. 딸까지 가세했습니다. 엄마, 재혼하세요. 우리들이 응원할게요.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냐고 일주일 전만 해도 결사 반대하지 않았냐고 물었어요. 큰아들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생각을 많이 해봤다고 엄마가 정말 외로우셨겠구나 싶었다고 자기들이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면서 재혼은 반대하는 게 이기적이었던 것 같다고요. 작은 아들이 맞다고 김철수 씨가 좋은 분이시라면 함께 행복하게 사시라고 했어요. 딸이 우리가 축복해 줄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새 남매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저는 더 의심스러웠습니다. 너희들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냐고 물었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꿍꿍이가 무슨 진심이라고요. 하지만 작은 아들의 눈빛이 너무 반짝거렸어요.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한번 김철수 씨를 만나보고 싶다고 소개시켜 줄 수 있냐고요. 만나고 싶다니 왜 갑자기 만나고 싶어 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자기들 새아버지가 되실 분인데 인사드려야 하지 않겠냐고 했어요. 이상했습니다. 분명 뭔가 있었어요. 알겠다고 철수 씨한테 물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후 새 남매와 철수 씨의 만남이 성사됐습니다. 레스토랑에서 만났는데 자식들의 태도가 정말 이상했어요. 큰아들이 너무 밝고 친절하게 자기는 큰아들 민수라고 인사했습니다. 작은 아들도 딸도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밝게 인사했어요. 철수 씨는 여전히 검소한 옷차림에 조용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잘 모시겠다고 인사하셨어요. 큰아들이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뭘 그러시냐고 자기들 엄마가 외로워하셨는데 아버님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고요. 아버님이라는 호칭까지 쓰는 걸 보고 저는 더 이상했습니다. 작은 아들이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재혼 준비는 언제쯤 하실 거냐고 자기들이 도와드릴 게 있으면 말씀하시라고요. 철수 씨가 당황스러워 하셨어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진 않았다고 하셨죠. 딸까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혼주 예복도 준비해드려야 하고 예식장도 예약해야 한다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점점 불편해졌어요. 분명 뭔가 있었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태도가 아니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자리를 뜬 사이 자식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50억이라며 진짜 대박이라고 했어요. 다른 아이가 쉿, 작게 말하라고 엄마가 들으면 어떡하냐고 했습니다. 그렇게 돈이 많은데 왜 저렇게 검소하게 입고 다니냐고 물었어요. 부자들은 원래 그렇다고 티 안 낸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이 김철수 씨의 재산을 알게 됐구나. 그래서 태도가 바뀐 거였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큰아들을 따로 불렀습니다. 엄마한테 솔직히 말해보라고 너희들 김철수 씨 조사했지 않냐고 물었어요. 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재산 알게 됐지. 그래서 갑자기 태도가 바뀐 거지 않냐고 다그쳤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하다고 처음엔 그 사람이 사기꾼일까봐 확인하려고 조사했는데 그랬더니 오히려 엄청난 재산가더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재혼 찬성으로 돌아선 거냐고 너희들 엄마가 그렇게 돈으로 보이냐고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니라고 정말 엄마 행복도 생각했다고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엄마가 바보로 보이냐고
너희 눈빛 보면 다 안다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처음에 재혼 반대할 때도 엄마 재산 걱정이었고 지금 찬성하는 것도 결국 돈 때문이지 않냐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엄마라고 불렀지만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아느냐고 평생 너희들 키우느라 고생했는데 엄마는 너희한테 그냥 재산일 뿐이냐고 물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이 아니라고 자기들이 잘못 생각했다고 말했지만 저는 됐다고 나가보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식들의 진심이 무엇인지 알게 됐고 그게 너무 슬펐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철수 씨에 대해서도 혼란스러웠습니다. 50억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왜 저렇게 검소하게 살까? 왜 자신의 재산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까? 혹시 철수 씨도 무슨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닐까? 아니야. 철수 씨는 그런 분이 아니야. 하지만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서 철수 씨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과연 철수 씨는 왜 자신의 재산을 숨겼을까요? 그리고 저에게 청혼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철수 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오늘 시간 되시냐고 할 얘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철수 씨가 그러시겠다고 공원에서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아니라고 철수 씨 댁으로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 집이냐고 물으시더군요. 네, 안 되냐고 물었습니다. 아니라고 괜찮다고 오시라고 하셨습니다. 목소리에 약간의 긴장이 느껴졌습니다. 철수 씨가 사는 곳은 예상외로 작은 빌라였습니다. 강남의 아파트 세 채를 가진 사람이 살 집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어요. 현관을 열고 들어가니 더 놀랐습니다. 집안은 정말 검소했습니다. 오래된 가구들, 낡은 TV, 해진 소파, 하나같이 수십 년은 된 것들이었어요. 철수 씨가 미안한 듯 말씀하셨습니다. 집이 좀 낡았다고, 오랫동안 여기 살았다고요. 아니라고, 깨끗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실을 둘러보니 사진이 하나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철수 씨와 한 여성의 사진이었어요. 돌아가신 부인분이시냐고 물었습니다. 결혼 30주년 때 찍은 사진이라고 하셨어요. 철수 씨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참 아름다우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맙다고 좋은 사람이었다고 하셨어요. 차를 마시며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오늘 온 이유가 있다고 솔직하게 물어보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철수 씨, 강남에 아파트 세 채 가지고 계시죠? 철수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아셨냐고 물으셨어요. 제 아이들이 조사했다고 철수 씨가 재산이 많다는 걸 알고 나서 갑자기 재혼을 찬성하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철수 씨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알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왜 말씀 안 하셨냐고 물었습니다. 철수 씨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이야기를 해드려야 할 것 같다고 하셨어요. 듣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철수 씨는 1970년대에 교사가 됐다고 하셨어요. 월급이 정말 적었는데 아내가 현명한 사람이었다고요. 아내가 그랬답니다. 강남이 개발된다는데 지금 땅을 사두면 나중에 값이 오를 거라고요. 그래서 사셨냐고 물었습니다. 네,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서 강남의 작은 아파트 하나를 샀다고 1975년이었다고 하셨어요. 그게 지금은 얼마냐고 물으니 지금은 20억이 넘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80년대, 90년대에 또 두 채를 더 샀다고 역시 아내의 안목이었다고 하셨어요. 철수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내는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다고 하지만
그 집들에서 살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왜냐고 물었습니다. 아내가 그랬답니다. 저 아파트들은 우리 집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라고, 나중에 우리가 늙었을 때 병원비나 요양비로 쓰라고요. 현명하신 분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평생 이 작은 빌라에서 살았다고, 아파트는 전부 세를 놓고 그 돈으로 생활했다고 하셨어요. 철수 씨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암에 걸렸다고 3년 전이었다고 하셨어요. 병원비가 엄청났지만 돈은 충분했다고, 아파트 하나를 팔까도 생각했지만 아내가 말렸다고 하셨습니다. 아내의 마지막 말이 그거였답니다. 당신, 나 떠나고 나서 혼자 살 텐데 돈이 있어야 한다고, 절대 팔지 말고 그 돈으로 행복하게 살라고요. 그리고 세상을 떠났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산에 대해 말하지 않은 거라고 하셨습니다. 철수 씨가 저를 바라보셨어요. 황혼 재혼 시장에 대해 잘 안다고, 돈이 있다고 하면 접근하는 사람들의 의도가 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맞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시험해보고 싶었다고, 제가 철수 씨라는 사람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재산을 보는지 알고 싶었다고 하셨어요. 미안하다고,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 저를 시험한 셈이 됐다고 하셨습니다. 아니라고, 이해한다고, 요즘 세상이 어떤데 그럴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철수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재산에 대해 물어보지 않았다고, 검소하게 사는 것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고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사람은 돈으로 보는 게 아니지 않냐고 말씀드렸습니다. 철수 씨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래서 더 확신했다고, 제가 진짜라는 걸 알았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자식분들은 다르시다고, 처음에 재산을 모를 때는 결사반대하시다가 알고 나니 갑자기 찬성하시는 걸 보니 안타깝다고 하셨습니다. 죄송하다고, 제 자식들이 그렇게 된 게 다 제 책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라고, 요즘 자식들 다 그렇다고, 본인도 만약 자식이 있었다면 어땠을지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철수 씨는 자녀를 못 가지신 거냐고 물었습니다. 네, 아내가 몸이 약해서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다고, 그게 평생 한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외로우셨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맞다고,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고 이 큰 재산이 무슨 소용인가 싶었다고 하셨어요. 철수 씨가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사실 유언장도 써놨다고, 돌아가시면 전 재산을 교육재단에 기부하기로 했다고 하셨습니다. 교육재단이냐고 물으니, 네, 평생 교사로 살았으니 마지막도 교육을 위해 쓰고 싶다고, 가난해서 학교를 못 다니는 아이들을 위해서라고 하셨어요. 저는 철수 씨를 다시 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선한 사람이었구나 하고요. 철수 씨가 그래서 한 가지 부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말씀하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재혼을 한다면 혼인신고는 하지 말자고 하셨어요. 왜냐고 물었습니다. 법적으로 부부가 되면 상속 문제가 복잡해진다고, 본인은 재산이 제 자녀분들에게 가는 걸 원치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철수 씨의 말이 차갑게 들릴 수도 있었지만 저는 이해했습니다. 처음에는 재산 때문에 반대하고 나중에는 재산 때문에 찬성하는 자식들, 그런 사람들에게 재산이 가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하신다고 하셨어요. 맞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신 사실혼 관계로 살면서 서로를 돌보며 살았으면 좋겠다고, 법적인 구속 없이 그냥 좋은 동반자로 지내자고 하셨습니다. 좋다고, 저도 그게 편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유언장은 그대로 두겠다고, 교육재단 기부로 하겠다고 하셨어요. 네, 그렇게 하시라고, 그게 철수 씨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철수 씨가 말씀하셨어요. 자녀분들에게는 이 사실을 말하지 말자고요. 왜냐고 물으니 만약 혼인신고 안 한다고 유산도 안 준다고 하면 아마 또 재혼을 반대하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아, 그렇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 그냥 재혼한다고만 하고 나머지는 비밀로 하자고 어차피 본인이 살아있는 동안은 상관없는 일이니까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알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며칠 후 저는 다시 새 남매를 불렀습니다. 엄마가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결정이냐고 물었어요. 철수 씨랑 재혼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새 남매가 환호했어요. 정말이냐고 잘하셨다고 했습니다. 다음 달에 조촐하게 식을 올릴 거라고 너희들만 와달라고 말했습니다. 당연하다고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자식들의 밝은 표정을 보니 더 씁쓸했습니다. 결국 돈 때문이구나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다고 말했습니다. 뭐냐고 물었어요. 철수 씨랑 나는 혼인신고는 안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왜냐고 큰아들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우리 나이에 법적인 절차가 뭐가 중요하냐고 그냥 같이 사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혼인신고를 해야 법적으로 보호받지 않냐고 작은아들이 말했어요. 무슨 보호냐고 우리는 그냥 편하게 살 거라고 했습니다. 작은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만약에 그 양반이 돌아가시면 상속 문제가 복잡해지지 않겠냐고 혼인신고를 하셔야 한다고요. 아, 그거 걱정 말라고 철수 씨는 이미 유언장 써놨다고 전 재산 교육재단에 기부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세 남매가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뭐라고요? 기부냐고 50억을 기부하냐고 물었어요. 응, 철수 씨가 평생 교사셨잖냐고 가난한 학생들 장학금으로 쓰고 싶다고 하더라고 말했습니다. 큰딸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게 말이 되냐고 엄마가 새 부인인데 왜 엄마한테 안 주냐고 했어요. 그래서 뭐 어떠냐고 철수 씨 돈인데 철수 씨 마음대로 하시는 거지 않냐고 말했습니다. 자식들이 항의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됐다고 엄마는 철수 씨 돈 때문에 재혼하는 거 아니라고 그냥 외롭지 않게 함께 살려고 하는 거라고요. 새 남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시라고 혼인신고는 하셔야 한다고요. 왜냐고 너희가 나중에 그 돈 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말을 흐렸어요. 솔직하게 말해보라고 너희가 갑자기 재혼 찬성한 거 철수 씨 돈 때문이지 않냐고 다그쳤습니다. 큰아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딸이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보이냐고요. 그럼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처음에 재산 모를 때는 결사 반대하더니 50억 있다는 거 알고는 갑자기 찬성하고 그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자식들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이제 알겠냐고 엄마가 왜 혼인신고 안 하는지 철수 씨가 왜 재산 기부하기로 했는지 말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너희 같은 자식들한테 한 푼도 안 주려고 그러는 거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작은아들이 소리쳤습니다. 그건 너무하지 않냐고 자기들이 뭘 잘못했냐고요. 재산 걱정하는 게 잘못이냐고 물었어요. 재산 걱정이 아니라 재산 욕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자기들은 어떡하냐고 자기는 빚도 있다고 했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하라고 엄마 재산으로 빚 갚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큰아들도 애 학비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것도 네가 알아서 할 일이지 왜 엄마 재산을 당연하게 생각하냐고 반박했습니다. 딸도 자기는 남편 사업 실패로 힘들다고 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너희 돈줄이 아니라고 이제 엄마 인생 엄마가 살 거라고요. 새 남매는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얼굴에는 분노와 실망이 가득했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그날 밤 철수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자녀분들에게 말씀하셨냐고 물으셨어요. 네, 다 말했다고, 혼인신고 안 한다는 것도, 재산 기부한다는 것도 다 말했다고 했습니다. 많이 화내시던가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당연하다고, 기대했던 50억이 날아갔는데 어떻겠냐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철수 씨가 물으셨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시냐고, 자식들과 관계가 나빠질 텐데요. 괜찮다고, 어차피 진심이 아니었던 관계인데 뭐가 중요하냐고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본인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하셨어요. 아니라고, 오히려 고맙다고, 철수 씨 덕분에 자식들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됐으니까요. 철수 씨, 우리 행복하게 삽시다. 남은 인생 동안 함께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럽시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달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거든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새 남매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철수 씨와 저는 조촐하게 식을 올렸어요.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주변 지인들을 모시고 작은 파티를 열었죠. 자식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초대했지만 모두 바쁘다는 핑계로 거절했어요. 서운했지만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철수 씨와 함께라서 외롭지 않았어요. 우리는 철수 씨의 빌라에서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제 집은 그대로 두고요. 함께 사는 일상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철수 씨가 먼저 일어나 커피를 끓여놨어요. 일어났냐고, 커피 드시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함께 아침을 먹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공원을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늘 날씨 참 좋다고 말하면 철수 씨는 제 손이 차갑다고 주머니에 넣으라고 하셨어요. 이런 소소한 행복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습니다. 경로당 노래교실도 계속 다녔습니다. 듀엣으로 노래를 부르면 사람들이 박수를 쳐줬어요. 둘이 정말 잘 어울린다고, 부부가 이렇게 다정해야 한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오후에는 함께 장을 보러 가거나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었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죠. 차 한 잔 드릴까요? 라고 철수 씨가 물으시면 좋다고 같이 마시자고 했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너무 소중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매일매일이 길고 외로웠는데 이제는 하루가 금방 지나갔어요. 철수 씨한테 말했습니다. 저 정말 행복하다고요. 철수 씨도 그러셨어요. 자기도 그렇다고, 저를 만나서 다시 살아가는 이유가 생겼다고요. 하지만 자식들과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거나 받아도 차갑게 대했어요. 작은 아들은 바쁘다고, 나중에 전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자식들이 모두 모이는 날인데 올해는 아무도 연락이 없었어요. 철수 씨한테 말했습니다. 애들이 하나도 안 온다고요. 철수 씨가 물으셨습니다. 섭섭하시냐고요. 네, 아무리 그래도 명절인데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철수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본인이 있지 않냐고, 우리 둘이 맛있는 거 해먹자고요. 철수 씨가 위로해줬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자식은 자식이니까요. 그런데 명절 당일 저녁 작은아들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큰일 났다고, 치킨집이 완전히 망했다고, 빚이 너무 많아서 이제 파산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민호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도와달라고, 제발 집 좀 팔아서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 했어요.
작은 아들이 말했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때 너무 심하게 말한 거 진심으로 사과하겠다고, 제발 자기를 좀 살려달라고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식이 힘들다는데 모른 척 할 수 있나요? 얼마나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3천만 원만 있으면 빚 다 갚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알았다고 엄마가 도와줄게라고 말했습니다.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정말이냐고 고맙다고요.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니 찝찝했습니다. 정말 빚을 갚으려는 걸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철수 씨에게 이 일을 말했습니다. 민호가 돈이 필요하다고 제 집을 팔아서 도와줄까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철수 씨가 심각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러시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왜냐고 자식이 힘든데 어떡하냐고 물었습니다. 철수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시라고 지난 몇 달 동안 민호가 뭘 했냐고요. 명절에도 오지 않고 전화도 안 하다가 돈이 필요하니까 연락한 거라고 하셨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철수 씨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게다가 한번 도와주면 또 올 거라고, 그때도 도와주실 거냐고 물으셨어요. 하지만 정말 빚 때문에 힘들다는데 어떡하냐고 말했습니다. 철수 씨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제 말 좀 들어보시라고요. 자식에게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돈으로 해결해 주는 건 일시적일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어떡하냐고 물었습니다. 민호 씨를 만나보시라고, 그리고 정말 빚 때문인지 어떤 상황인지 직접 확인하시라고, 그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철수 씨의 말이 현명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민호를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만났는데 민호의 모습은 정말 초췌했어요. 내 상황을 자세히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민호는 치킨집이 망한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경쟁이 심해지고 손님이 줄고 빚이 늘어났다고요. 그래서 얼마가 필요한 거냐고 물었습니다. 3천만 원이라고. 그럼 빚 다 갚고 새로 시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것만 있으면 되냐고 물었습니다. 네, 정말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솔직하게 말해보라고, 혹시 다른 이유는 없냐고 물었습니다. 민호가 당황했습니다. 무슨 다른 이유냐고 물었어요. 엄마 집을 팔면 5억 정도 되지 않냐고, 너한테 3천 주고 형하고 누나한테도 나눠주려는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뭐냐고, 형이랑 누나도 어렵다고, 형은 애 학비 때문에 힘들고, 누나는 남편 사업 실패로 빚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역시 그렇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민호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그래도 자기들이 엄마 자식이지 않냐고 제발 도와달라고 했어요. 진짜 눈물인지 연기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말했습니다. 엄마가 지난 몇 달 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냐고요. 민호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명절에도 안 오고 전화도 안 하고 그러다가 돈 필요하니까 오는 거지 않냐고 말했습니다. 민호가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ATM기로 보이냐고, 돈 필요할 때만 찾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민호가 아니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럼 뭐냐고, 지난 3개월 동안 안부 전화 한 번이라도 했냐고 물었습니다. 민호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말했습니다. 엄마가 돈을 안 줄 수는 없다고, 자식이 힘든데 어떻게 모른 척 하겠냐고요. 민호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조건이냐고 물었어요. 첫째, 엄마가 주는 건 3천만 원뿐이라고, 형하고 누나 몫은 없다고 했습니다. 민호가 하지만이라고 말하려 했지만 끊었습니다. 둘째, 이건 주는 게 아니라 빌려주는 거라고,
장사 잘 되면 갚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호가 네, 꼭 갚겠다고 했습니다. 셋째, 앞으로 매주 한 번씩 엄마한테 전화하라고 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안부 전화를 하라고요. 민호가 침묵했습니다. 넷째, 명절이나 엄마 생일 때 꼭 오라고, 바빠도 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조건 지킬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키겠다고 했어요. 만약 안 지키면 그때는 정말 끝이라고, 엄마도 더 이상 도와주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민호가 알겠다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철수 씨에게 말했습니다. 결국 도와주기로 했다고요. 철수 씨가 웃으셨습니다. 그러실 줄 알았다고요. 하지만 조건을 달았다고,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명절에 오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잘하셨다고, 그게 맞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민호가 약속을 지킬지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다행히 민호는 약속을 지켰어요. 매주 일요일마다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자기라고, 이번 주는 어떻게 지냈냐고 물었습니다. 잘 지냈다고, 너는 어떠냐고 물으면 자기도 장사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처음에는 의무적으로 전화하는 것 같았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명절에도 왔습니다. 선물까지 들고요. 이거 드시라고, 건강보조식품이라고 했습니다. 고맙다고 말했어요. 철수 아저씨도 안녕하시냐고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 민수와 딸 지영은 여전히 연락이 없었어요. 민호한테 물었습니다. 형이랑 누나는 어떻게 지내냐고요. 잘 모르겠다고, 연락이 뜸하다고 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민호만이라도 다시 관계가 회복돼서 다행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 민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자기 민수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하다고 했어요. 괜찮다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깨달은 게 있다고요. 민호한테 들었다고, 엄마가 돈 빌려주시고 조건을 다셨다고, 그리고 민호가 요즘 많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랬냐고 대답했습니다. 민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자기는 바보였다고, 처음에는 김철수 아저씨 재산 때문에 재혼 찬성했었다고,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짓인지 이제야 알겠다고 했어요. 침묵했습니다. 민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자기 너무 이기적이었다고, 엄마를 사람이 아니라 재산으로만 봤다고 했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자기 친구 하나가 부모님을 잃었다고,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장례식에 갔는데 친구가 그러더래요. 부모님한테 잘해드리지 못한 게 평생 후회될 거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엄마도 영원히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정말 죄송하다고, 그동안 불효했다고, 이제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는 언제나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고,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수가 감사하다고, 이번 주말에 가도 되겠냐고, 철수 아저씨께도 제대로 인사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 와라,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주말 민수가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불효했다고 인사했습니다. 민수의 아내도 함께 사과했습니다. 철수 아버님 죄송하다고, 처음에 너무 무례하게 대했다고 했습니다. 민수가 철수 씨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철수 씨는 아니라고, 이해한다고, 자식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손자가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이제 행복해 보인다고요. 할머니가 예전에는 맨날 우울해 보이셨는데 요즘은 웃으시는 것 같다고 했어요. 그래,
할머니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민호도 왔고 놀랍게도 딸 지영도 부산에서 올라왔어요. 지영이 말했습니다. 엄마, 자기도 죄송하다고, 오빠한테 들었다고, 자기가 너무 철없이 굴었다고요. 괜찮다고, 다 지나간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오랜만에 가족의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철수 아버지, 이거 자기가 좋아하는 술인데 함께 한잔하자고요. 지영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부산에서 가져온 특산물이라고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자기네 치킨집에서 만든 거라고 맛있다고요. 철수 씨는 감동한 표정으로 자식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고맙다고, 본인이 이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나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고, 자기들 엄마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이라고요. 그날 밤 자식들이 모두 돌아가고 철수 씨와 단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철수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다행이라고, 자녀분들이 달라지셔서 다행이라고요. 네, 정말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역시 가족은 소중한 거라고 하셨어요. 철수 씨 덕분이라고, 철수 씨가 없었으면 저도 애들도 깨닫지 못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철수 씨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자기도 깨달았다고, 돈이 많아도 함께할 사람이 없으면 소용없다는 걸 알았다고 하셨어요. 맞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가족이란 돈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진 관계라는 것도 깨달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황혼 재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식들의 반대도 있고, 재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사랑할 권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외로움을 함께 나눌 동반자를 찾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자식들에게도 말하고 싶습니다. 부모님도 사람입니다. 감정이 있고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부모님의 재산만 보지 말고 부모님의 마음을 봐주세요. 진정으로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부모님의 행복을 응원해야 합니다. 물론 조심해야 할 것도 있어요. 황혼 재혼 사기도 많으니까 상대방을 충분히 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과 부모님의 행복을 반대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제 경우는 운이 좋았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났고 자식들도 결국 깨달아줬으니까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철수 씨와 함께 매일 산책하고 노래 부르고 소소한 일상을 나누고 있어요. 자식들도 이제는 정기적으로 찾아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진짜 엄마가 보고 싶어서요. 그게 느껴져요. 눈빛이 달라졌거든요.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나이가 몇이든 사랑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주변의 시선이나 자식들의 반대에 움츠러들지 마세요. 물론 신중해야 하지만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당신의 인생,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자식 여러분들, 부모님이 새로운 인연을 만나셨다면 축복해 주세요. 그게 진짜 효도입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철수 씨의 유언장 말이에요. 최근에 수정했답니다. 전 재산을 교육재단에 기부하는 건 그대로인데 한 가지 조건을 추가했대요. 장학금 수혜자 선정할 때 제 자식들이 추천하는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조건이요. 자녀분들이 변했으니 좋은 학생들을 찾는데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철수 씨의 따뜻한 마음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역시 제가 사랑한 사람입니다. 정말 따뜻하고 지혜로운 분이에요.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행복하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에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우리의 황혼을 함께 응원하자고요.